네, 감정적 식사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감정적 식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 단 것을 찾거나 또 간식을 계속해서 좀 챙겨 먹는 그런 습관을 말하는데요.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나아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같은 습관이 반복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또 몸무게, 이 체중 변화가 급격하게 와서 오히려 좀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또 보유 종목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좀 우울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래서 좀 포트폴리오를 급하게 바꾼다거나 또 매매 전략에 좀 급하게 결정을 내린다거나 하는 분들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식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급하게 결정을 내리다 보면 또 탈이 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증시타파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종목별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들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시타파 잠시 후 출발합니다. 네, 오늘 증시 좀 어쩌면 예상했던 흐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FOMC라는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대체로 다들 좀 숨을 죽이고 있는 모습이 오전장부터 계속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관망 자세를 좀 취하면서 이번 주에 빅 이벤트 좀 어떤 결과가 나올까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올라도 걱정, 또 안 올라도 걱정일 텐데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 계속해서 좀 전망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또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미뤄진다면 계속해서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또 투자 심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기대감이 좀 바로 꺾이면서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모두 마이너스권인데요. 오후장에는 좀 더 좀 탄력을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포트폴리오 고민 많으신 분들 그리고 보유 중인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저희 증시타파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전화 주시고요. 증시타파에서는 종목 고민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문제점 같이 좀 고민해보고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드려야죠. 먼저 실시간 진단 참여하시려면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신청 받고 있고요. 여기서 신청하실 때는 또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하루에 한 분씩 또 골라서 포트폴리오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선 접속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서도 저희 증시타파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토마토 tv.이토마토.com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또 문의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접속하실 수가 있죠.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방송도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게시판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 또 댓글, 토론에 대한 주제 토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세 분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종목 진단에는 또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 부자왕 전문가, 한화투자증권 서초지점의 황정훈 과장과 또 함께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토론 주제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타파에서 나눠볼 토론 주제는 바로 효성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인데요.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효성 오늘 주가가 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현준 사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주말 이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이에 대한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조현준 사장이 유령 직원을 채용하고 또 보석 사업 등을 운영을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의혹이 있다라는 점을 또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효성 측은 이에 대해서 좀 당연히 즉각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에 대해서 바로 법적 조치까지 예고해 놓은 상태인데요. 최근 효성 주가 좋았습니다. 이 오너 일가가 또 주식 자사주 매입 호재가 있으면서 지난 주말에도 연일 주가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이 같은 좀 비자금 의혹 이슈가 터지면서 이번 주가 좀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지금 시점을 좀 매수 타이밍으로 살려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니까요. 또 게시판에서 활발한 토론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종목 진단 또 들어가 보도록 해야 될 텐데요. 현재 게시판에 어떤 종목들 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7002님께서 NC소프트에 대한 종목 상담 또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매수가는 19만 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40%로 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종목 좀 어떤지 오늘 NC소프트 먼저 첫 번째 진단 종목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부자왕 전문가님께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NC소프트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NC소프트 자체의 그 성장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회사 내용상으로 뭐 충분히 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연간 매출액 규모 뭐 8천억에서 8,900억 정도, 2015년 예상하는 이 시장 가이던스는 전년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한 5% 정도라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현재 주가는 실적 문제가 아니죠.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수급의 주체가 예전에는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외국인은 떨어져 나가는 편이고 40% 지분에 변동이 없지만은 기관만이 지금 개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작,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모멘텀이라고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신작이 나오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 들어갑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본 NC소프트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24만 원 고점, 금년 2015년 얘기하는 거예요. 24만 원 고점에서는 저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편이고 지금 대단히 중요한 라인이 와 있습니다. 이 19만 5천 원이고 또 아래쪽 120선이라든가 60선이 아래쪽에 좀 받치고 있긴 하지만은 240선을 무너뜨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고점을 돌파했다가 바닥에서 보면은 작년 9월부터 시세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말씀드리는데 수급에서도 무너졌어요. 따라서 이 종목은 아래쪽 라인, 즉 120선이라든가 이 240선 다 무너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직전 저점 18만 5천 원 구간 여기서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긴 하나 위에 매물이 상당히 많은 자리가 21만 원이에요. 그래서 21만 원, 22만 원 근처에 오면은 비중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있는 자리가 21만, 22만 원 구간이니까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저는 목표가 짧게 21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지금은 손절은 의미 없습니다. 네, 지금은 손절보다는 이 목표가 21만 원으로 좀 짧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21만 원, 22만 원대가 좀 상당히 매물이 모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또 그 다음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에 대한 진단 이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8501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요. 종목 손오공입니다. 현재 비중 10%로 담고 계시고 6,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손오공 오늘장에서 3.6% 현재 좀 밀리고 있습니다. 6,26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좀 오늘 조정 받으면서 한 6거래일 만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네요. 이 종목은 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 손오공이라는 종목은 사실은 뭐 왕구나 애니메이션 쪽이니까요. 이 캐릭터는 한번 성공하면은 폭발적으로 매출이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 캐릭터 이쪽은 고부가 산업이긴 하나 동사가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2014년까지는 500억 정도 매출 올려가지고 한 3년 연속 반기 순손실이 발생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드디어 2015년부터 조금씩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터닝 메카드라 그러죠. 지금 들어서는 이쪽이 앞으로 히트 상품으로서는 상당히 좀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 1, 4분기와 2, 4분기 연속적으로 매출과 더불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주가를 상당히 좀 고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뭐 퍼라든가 PBR은 지금 통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주봉 보시면은 2015년 주봉으로 보면은 현재 6,260원대 그리고 일봉으로 들어와 보면은 121선과 241선에서 추세가 다 무너뜨려 있습니다. 수급까지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자리는 201선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5,000원 깨지면서부터 4,500원 사이 구간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4,715원 저점 찍고 반등이 들어와서 21선은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급선 근처에 지금 매물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가고 눈치를 좀 보고 있는데 거래가 지금 살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물이 나온다면 아마 주봉과 월봉 그림에서 나올 거예요. 따라서 저는 목표가를 좀 중기적인 관점에 일봉의 가장 고점인 자리 8,500원까지 제시드리는데 단 조건은 뭐냐면은 이 종목은 121선 무너지면 안 됩니다. 61선 무너졌지만 따라서 5,500원 라인에서 반등이 들어왔던 그 캔들 모양 보시면 빨간 양봉이 5,800원 돌파하면서 통상적으로 이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나오는 자리인데 이것은 역별이 나왔다가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길속 자리에서 매수해야 될 자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따라서 손절은 5,500원 라인이 무너지면 되겠지만 여기서 지지받고 121선 거쳐 6,000원 요 정도 지지받는다면은 직전 고점 8,500원까지는 그 장대 음봉 나온 자리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빨리 좀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 8,000원 정도 조금 좀 욕심 낸다면 8,500원 보시는 게 좋겠다. 트레이딩 기간 3개월 제시하겠습니다. 보입니다. 네, 이 손오공 3개월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짧게 목표가 본다면 8,000원 정도, 그보다 조금 더 챙겨본다면 한 8,500원 정도까지 목표가 내다보자라고 보셨고요. 3개월 정도 보면서 이 종목 가져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손오공에 대한 종목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어떤 종목도 진단 신청 들어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또 종목 신청 남겨주셨는데요. 4474번님께서 남겨주셨네요. 7,080원에 매수하셨고요. 현재 비중은 20%로 담고 계십니다. 좀 종목 그 이후에 좀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좀 물려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현재 어버브 반도체 오늘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째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어버브 반도체 현재 시점에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되실 텐데 이 부분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자, 이 어버브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기업 중에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반도체가 캐시카우로서는 가장 좋은 주력 매출 우리나라 상품이긴 한데 주가로서는 지금 좀 기술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죠. 실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 회사는 연간 매출액 규모는 900억대, 1,000억 안 되지만은 영업이익을 꾸준히 3년, 4년 연속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한 70억대입니다. 금년에 1, 4분기, 2, 4분기 보니까 지난해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부채비율 20%에 유보율이 700%면은 재무상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국면 자체가 저성장 국면이다 보니까 성장세를 많이 따진다 이거죠. 따라서 이 종목은 뭐 PER 또는 PBR 이런 시점으로 해서 뭐 4,000원의 장부상 가치로 주가가 5,000원에 와 있으니까 싸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수급 주체인 기관보다는 외국인들 이 종목은 기관은 손 안 댑니다. 외국인들만 약간 입질하는 정도인데 현재 주가로 수준을 보면은 연중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저점에 와 있죠. 따라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일봉으로 보시면은 모든 제2평선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모든 종목에 대한 수급의 주체가 지금 계속 팔고 하방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따라서 이 종목은 4,500원에서 단기적으로 급락에 따른 반등이 들어왔지만은 정말 매물이 많네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6,000원을 넘어서야 지금 데드크로스 중기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6,000원을 넘어서야 수렴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 종목은 일봉에서는 6,000원을 돌파하면서 6,500원까지 가야 기술적으로 수급이 좀 살아나지 않겠는가. 저는 이 목표가를 단기 시세로 기술적으로 본다면 6,500원 정도, 손절가는 5,000원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로 접근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12시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종목 진단 좀 3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좀 현재 시장 상황 잠시 살펴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 지수는 1931선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효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였는데 게시판에서 조금씩 좀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예전에도 효성의 비자금 문제 좀 심심하면 터졌었다. 좀 이런 의견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와 함께 3년 전쯤 또 비자금 문제로 또 고생했다라는 내용 인터패스님께서 또 남겨주시기도 했네요. 자, 계속해서 이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해서 또 활발한 의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를 또 진단해 볼 시간인데요. 오늘 진단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형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시장 보면요. 뭐 네. 딱히 뭐 주도주 없다 이런 말 계속 나오고 있고 수급도 그렇고요. 좀 계속 대외 변수에 눈치만 보고 있는 시장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주에도 가장 큰 빅 이벤트가 또 있잖아요. 네. 이번 주 좀 계속 관망세가 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이번 주 시장 대응 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예, 뭐 이번 주 시장은 뭐 다들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이죠. 이미 네. 기술적인 반등이 끝났고 지난주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돼야 되는데 FOMC라는 큰 산이 좀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 후반이죠. 금요일 날까지는 그때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주가가 좀 아랫방향으로 빠질 부분도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번 주까지는 대체적으로 1900 개인적으로 1920과 1970, 80 정도에 있었던 눈치 보기 장세, 기간 조정 국면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차분하게 일단 현재 시장 자체는 좀 더디게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여유를 가지고 FOMC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제한적인 더 등락 구간이니까 종목별로 좀 중소형 종목들이라도 괜찮은 종목 중심으로 짧은 어떤 대응만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오늘 토론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요. 네. 오늘 주제 효성의 비자금 의혹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이슈 때문에 좀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회사 측은 일단 사실은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지나가는 악재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뭐 저도 효성의 주가는 올해 실적이 워낙 가장 뛰어난 어떤 주식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도 실적 호전 종목, 그다음에 향후에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저도 뭐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예, 일단은 효성했던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단기 악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저기 좀 많이 그동안 많이 노출 좀 되고 있는데 최근도 아주 진행되고 있는 게 포스코도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호그룹 박삼부 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자금 문제도 최근 2, 3년 동안 이슈화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과거에 비자금 이슈로 진행됐던 그런 종목들이라든가 보게 된다면 이 부분 자체는 일단 단기 악재 요인인데 길게 가느냐 짧은 악재로 끝나느냐 부분 자체는 결국 실적입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 단기 악재로 끝나면서 바로 회복이 좀 되는 거고 네. 실적이 안 좋으면 포스코처럼 계속적으로 악재가 누적이 좀 되면서 주가에 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효성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게시판에 올려드렸다시피 2013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보면 2003년도, 2008년도부터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슈화 됐던 부분입니다. 조성 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2013년도에 효성그룹 같은 경우 세무조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4,900억 정도의 어떤 세무 아마 추징을 좀 당하면서 그 당시 효성이 아마 2013년도에 해계년도에 영업적에서는 이익을 많이 냈지만 단기 수익상으로 적자가 낸 것으로 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슈화되고 있는 이 부분 자체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저도 네. 방송에서 방송에서 봤거든요. 아무래도 새 형제 간에 중간 차남이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새 형제 간에 지속적으로 비자금 자체가 이슈화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효성 관련된 부분 자체는 단기 약정이고 효성 같은 경우는 실적 지속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단기 약재 요인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쨌든 기업의 이슈다 보니까 확실한 증거는 또 데이터로 이 실적으로 또 증명해 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접수된 또 포트폴리오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전화 연결해서 또 시청자님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지 먼저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현대차가 16만 원에 30%, 네, 현대유아는 20%, 15만 원, 삼성 엔지니어링 2만 5천 원에 10%, 현대건설 3만 3천 원에
20%, 현금 20% 이렇게. 네, 현재 현금 비중 20% 보유하고 계시고 그 밖에 4가지 종목 갖고 계시는데 좀 대체로 좀 대형주 위주로 좀 포트를 구성하고 계시네요. 네. 현재 갖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가장 궁금하신 부분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현대차하고요. 네. 현대건설도 궁금한데 현대건설도 궁금한데 제일 궁금한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게 지금 네. 10%밖에 안 되는데 네. 나도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이걸 좀 사라게 하고 좀 비싸게 산 게 있거든요. 5만 얼마에. 네. 그래서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가장 비중은 좀 작은 종목인데 어떤 지인의 추천으로 좀 보유를 하게 되시면서 이 종목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또 궁금한 점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25,000원에 샀는데 네. 전에 그 지인한테 내가 사라고 해갖고 이걸 5만 원에 샀어요. 시청자님께서도 권하셨군요. 네, 그래서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흘러갈까 이 부분 좀 더 네.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포함해서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진단 나눠볼 테니까요. 이 진단 네. 내용 또 방송 통해서 계속 확인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 현대차, 현대위아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이렇게 4가지 종목 좀 담고 계세요. 예. 오늘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대형주 위주의 포트고 어떻게 포트라기보다는 딱 보면 두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종목은 4종목이지만은 뭐 자동차, 현대차, 현대유아, 네. 그다음에 건설주, 뭐 대표적인 현대건설, 삼성 네. 엔지니어링 두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재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유치를 본다 한다면 그렇게 현재 포트상으로 본다 한다면 그렇게 손실이라든가 그렇게 무리 있는 포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포트의 구성상으로 평가를 한다면 편중돼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종목들이 많은데 현대차, 현대유아를 두 개 살 필요도 없는 거고 건설주 자신 있으면 현대건설 산다든가 뭐 삼성 엔진을 산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포트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포트에 대한 산중평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편중된 밥상이다. 뭐 그렇게 좀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어떻게 음식의 비율을 계속 해본다면 좀 편식을 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이 현대차 보면 오늘 장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음식의 비율을 해볼 수 있을지 종목별 진단해 주시죠. 글쎄요, 좀 비교를 음식에 비교해본다는데 좀 애매한데 저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주식인데 네. 일단은 우량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여기 정도는 좀 이 네. 포트 중에서 상대적으로 네. 일단 안정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네. 일단은 자장면에 그렇죠. 일단 좀 비교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중국집에 간다면 이 짜장면 네. 가장 또 안정적으로 네. 고를 수 있는 메뉴인데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현대차 좀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자, 지난주에도 아마 그 포트에서 아마 진단해드릴 때 현대차 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진단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최근에 주가 상승은 이제 환율 모멘텀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자, 여전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율 부분에다가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중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이라든가 인도 쪽 같은 경우는 판매량 자체가 좀 증가가 좀 됐거든요. 또 8월달 같은 게 중국 시장의 판매량이 7월달에 38%인가 감소해서 18% 정도까지 약간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현대차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모멘텀이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브라질 쪽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새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장 지금 안 좋은 쪽이 조금 전에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중국 시장 잘 나가야 되는 쪽이 그쪽인데 여전히 그쪽이 부진하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어떤 치열한 경쟁장이 좀 되면서 로컬 업체들과 더불어서 되다 보니까 가격 인하와 더불어 현대차도 함께 가격 인하에 동참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판매량 자체가 더디면서 수익성 지표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크지는 않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현대차에도 주가의 하락 부분 자체도 일단 저점은 형성이 좀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가 올해 5분기 연속 실적 자체가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고 현대차가 과거에 잘 나갈 때 주가 수익비율 PER 기준에서 8배 정도가 딱 고점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25,000원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826, 8540면 딱 20만 원 정도가 적정한 그런 장이 좋을 때 갈 수 있는 가격이 20만 원 내외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본다 한다면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16만 8천 원 정도 내외 정도가 현대차를 매도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현대차 비중이 많습니다. 또 현대유아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이따 현대유아 진단해드리겠지만은 현대차보다는 현대유아가 반등이 나온다는 좀 더 기대 수익이 높지 않겠나 그러던 관점에서 현대차는 비중을 올라갈 때 좀 축소하고 현대유아 정도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관점에서 현대차는 일단 반등 시점에서 비중 축소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자동차주에만 50%의 비중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조금 포트 비중을 좀 조절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단기적으로 16만 8천 원 선의 목표가를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또 자동차주 현대위아 바로 가볼게요. 현대위아에서도 좀 수익을 꽤 내고 계신 것 같은데 1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오늘 주가 본다면 11만 4천 원 선에 현재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현대차 좀 자장면을 비유를 해주셨거든요.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음식이랑 매치를 시킬 수 있을까요? 네, 현대위아는 일단 뭐 주가가 반등 나오면 좀 더 빠르게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네. 양잔피 정도로 좋은 음식적으로 일단 좀 개인적으로 네. 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미 저점은 형성이 좀 됐고 또 실질적으로 네. 이 회사에 어떤 영업상을 본다 한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성장성 있는 회사거든요. 현대차 그룹의 엔진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엔진 부분에 매출 비중이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쪽이고 또 엔진 자체가 최근에 했던 그 엔진 연료비 절감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 그 다음에 회사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쪽으로 본다 한다면 서산 공장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 본다 한다면 멕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법인들이 가동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 부분의 엔진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부분의 감소 부분 자체를 국내 시장의 투자와 멕시코를 중심으로 해외 부분에 어떤 매출이 증가 좀 된다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익 자체는 크게 증가되지는 않지만은 조금 전 현대차의 역성장 국면과 다르게 예산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과거에 현대유아가 성장성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PBR이 2배 정도 넘어간 수준인데 현재 주가가 빠지면서 지금 PBR 기준에서 0.9 정도까지 즉 청산가치 아래까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엔진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감안한다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밸류에이션상으로 낮은 부분이 좀 되지 않겠는가. 주가가 좀 자동차 업종이 전개된다 한다면 빠르게 현대차보다도 그래도 기대 수익이 현대차 10% 올라갈 때 20% 정도까지는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현대유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비중이 20% 정도 좀 되는 거죠. 조금 되는 수준인데 일단 현대차를 30%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만약 현대차가 비중 축소된다 한다면 이 종목은 10%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물타기도 가능해서 현대차 축소한 비중을 현대유아에 집중하는 전략도 가능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위아가 현대차 대비 좀 더 상대적으로 탄력이 좋기 때문에 포트 비중을 조절한다면 현대차보다는 현대위아 쪽으로 좀 더 10% 정도 추가 매수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볼지 목표가는 어떻게 일단은 보실까요? 현대위아의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우리 시청자 매수한 가격이 15만 원인데 일단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13만 8천 원 정도를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손절 가격은 10만 8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 아까 시청자님께서 다른 지인분께 또 추천을 하셨대요. 네. 2만 5천 원에 추천을 또 하셨는데 현재 주가 28,200원 선이고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 좀 추천해드린 분께 좀 수익을 또 선물을 해드려야 될 텐데 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일단 제가 보기엔 상당히 안 좋은 쪽입니다. 그래서 좀 일단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반등 나오면 좀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네. 딤섬에 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해외 쪽의 플랜트 수주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중동 쪽의 유가 하락 때문에 플랜트 수주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 그나마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국내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내 주택 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그 해외 쪽의 플랜트 부분의 부진 자체를 만회하고 있는 쪽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전히 해외 쪽에 대한 수주도 지금 거의 제한적입니다. 올해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 목표가 7조 원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잘 나갈 때 2011년도, 12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11조 원, 12조였거든요. 지금 근데 계속 지금 11조 원에다가 그 이후에 9조 원대, 작년 같은 경우에 8조 원대, 7조 원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매출액 자체도 역성장을 하고 있고, 여전히 또 해외 쪽에 수주받은 것, 공사 부분 자체가 적자로 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상반기 같은 경우도 해외 법인 쪽에서 아마 900억 정도의 공사 손실 부분 자체가 반영이 좀 되면서 이게 까먹고 있겠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조금 전에 수주 자체도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당장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실적 개선 모멘텀이 내년도까지는 상당히 어렵고 수요가 증가되지 않는 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주가 자체는 많이 반영됐지만은 그래도 실적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의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반등 시점에서 매도 의견 비중이 좀 많지 않은데 일단은 매도 목표 가격 한 32,000원 정도 내외 정도까지 이미 저점이 형성이 좀 될 것 같은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개인적으로 25,000원과 32,000원 정도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전개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 하반기 정도 가야지 수지 모멘텀이 증가 좀 되면 그 이후에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32,000원 정도 내외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도 아마 26,000원 정도 내외 정도를 손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가는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해외 쪽 수주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점에서 좀 일단 반등 시에 비중을 덜어내자 매도 의견을 또 내주셨고요. 자, 끝으로 현대건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건설주 갖고 계신데 33,000원에 20% 비중이세요. 어디에 비율을 해볼까요?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일단 좀 피자 정도로 해서 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현대차 비슷하게 자장면등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쪽인데, 왜냐하면 건설 중에서도 그래도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현대건설은 참 좀 안타깝죠, 보게 보면. 왜냐하면 실적 자체는 다른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 이미 해외 쪽에서 적자 부분이 계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부실 부분을 털어내는데 현대건설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부분이 시장에서는 현대건설도 한번 좀 부실을 털어내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육박을 좀 하고 있으니까 예산은 거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감소된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현재 남아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또 해외 두 개 예사가 지금 주가 못 간 부분 자체가 지금 베네수엘라 자체가 지금 위험국가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쪽의 예사가 현재 공사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국가 위기 국면에 치닫다 보니까 그쪽에서 손실 부분이 떨리지 않겠는가 그렇던 부분들이 현재 현대건설의 주가의 실적은 좋지만 지표상으로 좋지만 못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또 현대 엔지니어를 또 합병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또 불확실성 때문에 여전히 실적으로 봐서는 주가 가이드 못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해외 부분에 대한 적자 부분이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지만 그래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부분 자체가 국내 주택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택 부분 자체가 최근에 이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예사가 2013년도에 3천 가구 정도밖에 분양을 안 했거든요. 작년도에는 10,000 가구 정도를 분양을 했고요. 올해는 20,000 가구 정도까지 분양을 할 거란 전망이니까 즉 해외 부분 플랜트 부분의 부진 부분 자체를 국내 쪽에서 분양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하는 쪽이고 또 실질적으로 상반기까지 보게 되면 국내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률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간 추이이기 때문에 해외 부분이 급격하게 실적이 나빠지지 않는 한은 안정적인 실적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현대건설은 주가는 부진하지만 실적으로 좀 평가를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빠르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건설주가 결국은 업종 대표적인 종목인 현대건설이 가야지 GS건설이라든가 대림산업이라든가 가야 되거든요. 이게 지표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나눌 데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에 어떤 현대건설이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가 자체는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목표 가격을 좀 높게 좀 길게 보고 접근하는 매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3만 원대에서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4만 5천 원 정도 내외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제시해 드리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한 4만 5천 원까지 좀 보고 가져가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손절 라인은 또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좀 오늘 포트폴리오 4가지 종목에 대한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현대차, 현대위아,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이렇게 4가지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포트폴리오 좀 끝으로 종목별 수정 전략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경기 민감 쪽에 건설하고 자동차 쪽에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정한 쪽에 썰림이 없는 쪽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FMC 이후에도 특정한 수출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든가 그다음 내수 관련 종목을 소외를 받는다든가 그런 장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쪽에 FMC가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 자체는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 한다면 가더라도 수출주와 내수주 간의 또 순환매를 통해서 간다는 관점에서 특정한 업종의 썰림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경기주와 수출주와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의 어떤 적정한
포트 전략,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실적 호전 종목들을 관심 가져볼 만한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지나치게 경기 민감 업종이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종목 중심으로 조금 포트를 좀 반드 시점에서 매도하셔가지고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전에 현대차와 현대유아에 대한 비중이 거의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16만 원 넘어간 시점에서 분할 매도하시고 16만 8천 원 정도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매도하셔가지고 현대유아 쪽으로 한 30%까지 늘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보유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자동차 업종도 그렇고 여전히 건설 업종도 그렇다 측면을 본다면 어느 정도 주가의 실적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 근처에서 매도하셔가지고 포트를 약간의 더 저점에 다시 산다든가 그래도 매매 전략을 병행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 좀 편식하고 계시는 포트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제시해 주신 또 가격 전략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좀 더 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또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준현 운용위원께서 또 설정해 주신 가격 전략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목표가는 16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손절라인은 14만 8천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역시 자동차주였는데요. 현대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반등 탄력이 좋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었죠. 목표가는 13만 8천 원, 손절가 10만 8천 원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목표가 3만 2천 원으로 제시됐고요. 손절가는 2만 6천 원입니다. 끝으로 현대건설 목표가 4만 5천 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또 종목 진단, 다음 종목 진단 또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또 하나투자증권 서초지점의 황정은 과장과 함께 종목 진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는 종목 보면요. 9067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1,040원에 지코를 매수하셨네요. 70%로 현재 비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지코 종목, 이 많은 비중 좀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종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 지코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급등세로 지금 950원대 가격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1,040원 70% 많은 비중 가지고 계시고 아직 손실 중이신데요. 글쎄요, 지금 현재 지금 급등 중인데 지금 재무제표 상으로나 지금 3년 연속 좀 적자 상태의 실적을 보이고 있었고 1, 2분기 실적도 좋지 못했습니다. 1분기 적자에 2분기에도 좀 미미한 수준이었고요. 시가총액도 한 200억 정도 수준으로 근데 상당히 작은 종목입니다.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수는 그거 한 반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 유통되는 아주 상당히 작은 소형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정보나 관련된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좀 분석이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글쎄요, 이 종목을 이렇게 많은 비중을 이 가격대에 한 7월 그 급등할 때 이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3년 연속 적자에 1, 2분기 실적도 미미했고 또 다가올 3, 4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또 지금 가격은 그러한 실적 대비 상당히 좀 고평가된 가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상적인 투자 방법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이고 실적 대비해서도 좀 상당히 고평가된 가격입니다. 950원 가격이 절대 저평가 작은 저가 가격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등 시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장에서도 오늘 상당히 많은 거래량, 대형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음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오늘 이후의 추가 상승보다는 오히려 좀 눌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기술적 측면만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장 정도에서도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도 아니고 단기적으로도 특별한 뉴스나 긍정적 뉴스가 현재로서 그렇게 기대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코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좀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하셨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지코 같은 경우에는 네,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크라운제과인데요. 게시판에서 정우의 데이트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크라운제과 65만 원 매수하셨고요. 65만 원에 현재 비중은 20%로 담고 계십니다. 크라운제과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과장님 크라운제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크라운제가 뭐 20만 원대 주가에서 지금 90만 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뭐 6, 70만 원대 지금 주가 위치에 있는데요. 크라운제가 단일 업체만 보자면은 성장성이나 실적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었는데, 다만 자회사로 갖고 있는 그 혜태의 그 허니버터칩 이제 열풍을 보이면서 주가 상당히 급등했었습니다. 허니버터칩이 이제 잘 팔리니까 이제 대규모 이제 증설이 좀 있었고요. 공장 증설이 좀 있었고 한 360억 정도 규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생산이 이제 많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허니버터칩의 그런 열풍이 그 1, 2분기 상반기에 비해서는 좀 주춤해지지 않았나. 또 그런 측면이 증설 이후에 또 좀 우려가 좀 작용한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니버터칩 열풍 이후의 증설, 이후의 그런 생산량 증가를 과연 그 수요가 이제 커버해줄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 1, 2분기 때처럼 그런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자회사 그 혜태제과의 그 IPO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그게 이제 잘 진행이 된다면은 또 그것에 의해서 좀 프리미엄을 좀 받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재반등이 나와서 전고점 정도 부근, 한 80만 원 정도 부근이 될 텐데, 그 정도 부근에서는 좀 목표가로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이제 다른 음식료주들 대비해서는 분명히 좀 PER이라든가 다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료주들 대비 저평가된 상태, 그리고 자회사 그런 혜태제과의 그런 상장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적당한 목표가, 한 80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잡으시되, 과거와 같은 폭발적 성장은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좀 반등할 때마다 좀 리스크 관리는 좀 준비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크라운제과 목표가는 80만 원 정도로 제시를 했고요. 다른 음식료품주 대비 좀 모멘텀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코와 크라운제과에 대한 종목 진단 나눠봤고요. 여기까지 또 진단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심심타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심심타파 주제는 사물인터넷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최근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주식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이 사물인터넷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사물인터넷 좀 많이 들어는 봤지만 좀 아직 개념이 정확히 안 잡힌다, 사물인터넷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찾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고요. 주변에서도 이미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일단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본다면 거의 10중 8구 찾아볼 수 있는 문구가 바로 수십억 개의 사물이 서로 연결되는 세상이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개념이 잡히지 않고 사물보다는 인터넷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지난주에 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연결사회와 사물인터넷이라는 세미나에 제가 직접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았던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이 사물인터넷의 정의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정의는 여전히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사물보다는 인터넷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말을 좀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동안 인터넷이라는 게 전 세계의 컴퓨터를 서로 연결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사물인터넷은 전 세계의 사물들을 컴퓨터처럼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쉽게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비즈니스 성공 모델로 당시 뽑았던 게 바로 구글에 인수된 기업인데요. 미국의 바로 네스트랩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네스트랩스가 만들고 있는 제품은 바로 온도 조절기입니다. 사실 이 온도 조절기 자체만 보면요, 이 센서나 또 인터넷 연결 등을 통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온도를 조절한다는 점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물인터넷 제품인데요. 하지만 이 네스트랩스는 이 온도 조절기에 러시아워 시스템이라는 점을 적용을 해서 플랫폼으로 한 단계 좀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 말은 이 네스트랩스가 이 전기 회사들과 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블랙아웃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죠. 가장 덥거나 가장 에너지 러시 아워가 발생할 때 이 실내 설정 온도를 평소보다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1도를 높였습니다. 다만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한 사람들에게는 $85 정도의 캐시백을 나눠주게 됐는데요. 즉 이를 통해서 좀 에너지 절감에도 좀 몫을 기여할 수 있었고 또 이를 수용한 고객들은 캐시백을 받고 또 네스트램 역시 여기에서 고객당 $30의 수익을 창출하게 됐는데요. 즉 좀 막연하게만 제시됐던 이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여기서 좀 수익 모델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많이 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체중계 같은 경우에 그냥 몸무게를 재는 수단이 아니라 IoT가 적용된다면 내 몸무게가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또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전송이 되면서 이 필요한 업계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를 하게 되는 세상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편리성이 증가하면서 편리성이 증가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이를 통해 자연히 프라이버시에 대한 또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날 있었던 또 세미나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인 이호영이라는 분께서는 또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내 몸무게를 남이 알고 있는 사회와 모르는 사회는 전혀 다르다라면서 이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사물인터넷은 이 좋게 말하면 매니지먼트가 될 수 있지만 또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모니터링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이 개인정보의 보호가 될지 또 활용이 될지 이 사물인터넷 업계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받아들이는 사회 모두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IoT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심심타파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신 분 민팅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FNC 엔터 또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22,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 종목 비중 50% 역시 좀 비중 많이 담고 계신데요. FNC 엔터 오늘 일장에서는 2.5% 정도 현재 좀 밀리고 있습니다. 22,80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많이 올랐었네요. 5%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오늘 장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진단 나눠보죠. 네, 과장님 FNC 엔터 어떻게 보시나요? 예, FNC 엔터 이제 최근에 이제 유재석이라든가 이제 유명 연예인들을 많이 스카웃을 하고 하면서 이제 3대 엔터주 기존에 이제 SM과 YG 그리고 JYP였다면 JYP를 이제 밀어내고 이제 한 3위권 엔터주로 완전히 이제 자리 등극을 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유재석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예인들을 많이 영입을 했는데 이 소속사 이 엔터 회사 자체에서 키워낸 그런 연예인 대비 이렇게 외부에서 계약을 통해서 데려온 연예인에 대한 수입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크게 확 좋아지기는 어려운 여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여러 가지 연예인들을 유입을 했지만 단기적으로 실적이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 영입하고 있고 3대 연예 기획사로 발돋움하고 있고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모멘텀이 되진 못한다. 실적에 영향을 주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매수한 주가 수준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 가격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유를 하실만 하다고 보여지는데 비중 50%는 상당히 좀 지루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그렇게 아주 기대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셨다면은 반등 시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맞겠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성장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하셨다면은 3만 원 이상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이라면은 반등 시 한 25,000원 부근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다른 종목 쪽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FNC 엔터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3만 원까지, 좀 단기적으로 대응한다면 25,000원 선까지 좀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게시판 통해서 2235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종목은 다음 카카오입니다.
다음 카카오 매수가 12만 4천 원에 가져가셨고요. 앞으로 좀 추가 매수 전망이다라고 좀 올라와 있는데요. 다음 카카오 지금 오늘 주가 보시면 좀 4흘 연속 밀리고 있습니다. 1%대 하락하면서 현재 12만 2,3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감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이 네이버와 함께 또 포털 뉴스 조작 논란이 또 들리면서 이 부분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국감에서 이 부분 지적사항이 나오면서도 증시에 또 주가에는 또 어떻게 영향이 반영이 될지 이 부분도 오늘장에서는 좀 짚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과장님? 네, 뭐 그러한 최근에 그런 단기적으로는 그런 악재가 이제 출현하면서 기관이 지금 한 6일 연속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주가가 이제 오를 만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는 아직 좀 보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11월로 가면서 실적 시즌인데 실적은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카카오가 뭐 최근에 뭐 카카오 택시라든가 뭐 그런 새로운 사업들이 성장성이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 매출이 가장 큰 수익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 부분의 실적이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상당히 좀 좋지 못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10월, 11월이 다가올수록 그러한 실적 모바일 게임의 부진한 실적이 좀 발목을 잡으면서 주가는 빠르게 튀어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좀 차트상으로는 지금 뭐 박스권에서 좀 나름대로 바닥권 12만 원대를 이제 바닥 라인으로 잡을 수 있겠고 이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추가 하락도 가능한 상태이지만 12만 원 지지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보다는 실적 시즌 이후를 좀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그 이후에 그런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 택시 여러 가지 그 벌려놓은 사업들의 그런 성장 기대감이 실제로 좀 긍정적인 수치로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좀 추가 매수는 조금 더 보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당장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좀 실적을 체크하고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진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진단 받고 싶었는데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또 오늘 오후 4시에 진행되는 VVIP 시간 또 활용해서 종목 진단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도 이어서 계속해서 좀 성공적인 투자 전략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증시타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